안녕하세요. 저는 디지털 시민과 인공지능 윤리를 함께 다뤄볼 한성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유수진 교수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 시간입니다. 기술이 급변하는 시대에 시민이라는 오래된 단어가 왜 다시 중요해졌는지, 그리고 인공지능 윤리가 디지털 시민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오늘 강의는 일상 속 AI 사례들로 시작하려 합니다. 이후 디지털 시민의 정의와 역량을 짚어보고 인공지능의 개념과 대표적 윤리적 딜레마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우리가 어떤 태도로 AI 시대를 살아가야 할지 정리하고 다음 차시 예고로 마무리합니다. 부르면 대답하고 검색도 해주는 똑똑한 AI 스피커, 출퇴근길 내비게이션, 스마트홈, 헬스케어, 챗 GPT까지 우리는 하루 종일 AI와 동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편리함 뒤에는 데이터 수집, 편향, 투명성, 그리고 책임성 같은 윤리 이슈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슈들을 디지털 시민의 관점에서 바라보겠습니다. 자, 디지털 시민이란 무엇일까요? 카츠는 지식이 있고 관용적이며 시민의식이 강하고 변화를 빠르게 수용하는 사람입니다. 기술을 단순히 사용하는 단계를 넘어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성찰하고 참여할 줄 아는 주체라는 의미입니다. 90년대 후반에는 디지털을 사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나뉘었지만 카츠의 제안 이래로 30년 가까이 지난 지금 디지털 사회를 살아가는 이 시점의 모든 시민은 디지털 시민입니다. 모스버거는 디지털 시민을 매일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로 주로 가정에서 정기적인 접근성을 가지며 기술적인 역량이 있고 웹에서 정보를 찾고 활용하며 타인과 소통할 수 있는 교육적인 역량을 갖춘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단순히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일상적으로 활용하며 사회적, 정치적 참여의 기반이 되는 역량을 갖춘 개인을 의미합니다. 이 정의는 디지털 시민이란 디지털 사회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며 디지털 기술을 통해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를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유럽 평의회는 디지털 시민을 공동체 생활에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게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여기서 참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사회적, 정보적, 조직적 역량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앞서 살펴본 정의의 공통점은 능동적인 참여 그리고 책임이 등장한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김봉석 외에는 디지털 시민성을 미래를 대비해서 디지털 기술을 준비 그리고 이해를 하기 위해서 지식정보사회의 삶의 행동, 방식을 갖춘 것 그리고 구성원들이 이를 갖추어야 하는 역량이라고 보았고요. 박기범은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 도덕성, 실천성, 합리성 측면의 의미와 권리를 맥락적으로 부여받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시민성이라고 보았습니다. 박보람 외에는 디지털 기술을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책임있게 활용해서 자신 및 타인의 웰빙 증진을 위한 시민의 자질과 역량이라고 보았고요. 이명식과 정경은은 타인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디지털 환경에서 윤리적인 책임감을 지니는 것이라고 보았으며 리블은 기술을 적절하고 책임감 있게 사용하고 행동하는 표준이라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얼슨 이외에는 디지털 환경에서 디지털 매체 및 도구를 사용하는 데 요구되는 자질이라고 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디지털 시민성은 새 시대가 요구하는
윤리, 덕목, 역량의 총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즉, 디지털 공간에서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디지털 시민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디지털 시민 역량이 무엇인지 살펴볼까요? 디지털 시민 역량은 디지털 시민성과 유사한 개념이지만 조금 다릅니다. 새로운 시대에 대응하는 윤리, 덕목, 역량의 총체로서 인간과 기술이 공존하고 경계가 모호해지는 사회에서 사람 중심의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함양해야 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디지털 시민성과 디지털 시민 역량 모두 다가오는 시대에 시민이 갖춰야 할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강의 도입 부분에 일상 속의 인공지능에 대해 살펴보았죠. 인공지능의 정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이란 다트머스에 의하면 학습의 모든 측면이나 지능의 다른 특징이 원칙적으로 매우 정확하게 기술될 수 있어서 기계가 이를 모방할 수 있다라는 가정을 가지고 다트머스 회의에서 제안이 되었습니다. 존 메카시는 인공지능은 지능적인 기계, 특히 지능적인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학이자 공학이다. 이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지능을 이해하려는 유사한 과업과 관련이 있지만 인공지능은 반드시 생물학적으로 관찰 가능한 방법에 국한될 필요는 없다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1955년에 있었던 다트머스 회의에서 지능을 기계로 시뮬레이션할 수 있다라는 가설을 던졌고 존 메카시는 이를 지능적인 기계를 만드는 과학, 공학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정리하자면 AI는 인간 지능의 설계 가능한 부분을 기계로 구현하려는 시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인공지능의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술적, 학문적으로 AI는 빅데이터와 컴퓨팅 기술을 기반으로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통해 스스로 학습을 통하여 특정 결과를 구현하는 기술이다라고 요약됩니다. 법 그리고 정책적인 정의로는 환경을 인식하고 이를 통해 얻은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최적 행동을 선택, 학습하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 환경 인식, 행동, 그리고 자기 학습을 통해 특정한 결과를 도출하는 시스템인 것입니다. AI가 우리 삶에 편익만 줄까요? 인공지능 윤리에 대해 고민해봐야 할 실제 사례가 몇 가지 있는데 그중 잘 알려진 사례로는 자율주행 자동차 사망사고입니다. 2018년 3월 미국 애리조나주 템피에서 우버의 자율주행 시험 차량이 자전거를 끌고 도로를 건너던 여성 보행자인 일레인 허츠버그를 치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무단횡단을 하고 있었고 사고 당시의 차량은 자율주행 모드였으며 운전석에는 안전요원이 탑승해 있었지만 사고를 막지 못했습니다. 이 요원은 사고 발생 당시에 스마트폰으로 음악 경연대회를 시청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율주행차가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첫 번째 사례로 기록이 되었으며 우버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자율주행차 시험 운행을 즉시 중단했습니다. 사고 조사 결과 차량의 센서가 보행자를 인식하지 못했고 안전요원도 도로 상황을 주시하지 않아서 제때 개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해당 사건에 대해서 우버가 올린 사과문에서 시운전이라고 언급함에 따라 많은 비판이 있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운전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 책임이 운전자에게만 있을까요? 제조사, 소프트웨어 개발자, 규제 당국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요? 이 사례는 책임 소재 문제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두 번째 사례로는 미국 법원에서 형량을 선고할 때 참고하는 시스템인 컴파스 이야기입니다. 컴파스는 미국 법원에서 피고인의 재범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해 널리 사용된
인공지능 기반의 알고리즘입니다. 이 도구는 피고인의 과거 범죄 이력, 나이, 고용 상태 등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 사람의 재범 위험 점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산출하고, 판사들은 이 점수를 보석 선고, 가석방 등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퍼블리카는 2013년과 2014년 플로리다주 브로워드 카운티에서 컴파스 점수를 받은 만여 명의 피고인을 대상으로 실제 얼마나 재범을 했는지, 그리고 컴파스가 예측한 재범률이 어떤지 그 결과를 비교 분석했습니다. 분석한 결과 컴파스는 흑인 피고인에게 재범 위험을 고위험으로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백인 피고인에게는 재범 위험을 저위험으로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흑인 피고인의 경우 경범죄를 저질렀고 이전 범죄 이력이 없었으며, 백인 피고인은 중범죄를 저질렀고 범죄 이력이 있었는데도 말이죠. 컴파스는 과거의 범죄 데이터 등 기존의 사회적인 편견이 이미 반영된 데이터를 학습했기 때문에 인종에 따라 예측 오류가 체계적으로 발생했습니다. 데이터 편향이 그대로 판결에 투영된 것입니다. 이것은 공정성, 투명성이 왜 중요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흑인 피고인은 실제보다 더 위험한 사람으로 평가받아 불리한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컴파스 제작회사는 영업 비밀이라며 어떤 방법으로 평가되었는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컴파스는 현재도 미국의 일부 법원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지만 전면적이고 독립적인 판결 도구로 사용하지는 않고 있으며, 사용 여부와 신뢰성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IT 연구팀은 2018년에 자율주행차가 사고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다룬 시뮬레이션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moralmachine.net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는 10여 개의 딜레마 상황을 제시합니다. 공통적으로 사고는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을 때 누구를 살릴 것인지에 대해 선택하게 합니다. 가장 첫 번째 문제는 무인 자율주행차가 도로 위를 달릴 때 사고를 피할 수 없다면 사람을 선택할 것인지 동물을 선택할 것인지를 묻는 문제로 시작됩니다. 문제가 거듭될수록 아이를 살릴지 어른을 살릴지, 어른을 살린다면 임산부를 살릴지 노인을 살릴지와 같은 상황들이 제시됩니다. 또한 차에 타고 있는 사람이 희생될지 보행자가 희생될지 선택하는 문제도 제시됩니다. 응답에 따라 제시되는 문제들도 다르게 나타나는데, 뒤로 갈수록 직업군에 따라 누구를 살릴지 선택하도록 상황이 제시되기도 합니다. 또한 건널목에 횡단보도가 있는 길을 건너는지 무단횡단인지, 그리고 신호가 만약에 있다면 초록불에 건너는 사람인지 빨간불에 건너는 신호 위반인지도 상황이 계속해서 바뀌어가며 문제들이 이어집니다. MIT 연구진은 이 사이트를 통해 10개의 언어로 233개의 국가 및 영토의 수백만 명으로부터 4천만 건의 선택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이러한 응답들을 모두 분석한 결과 특이한 점이 나타났는데요. 국가, 민족별로 그룹이 묶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룹은 북미 및 일부의 유럽 국가로 기독교 문화 영향을 받은 지역들입니다. 이들은 어른보다 어린이를 살려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습니다. 노인과 어린이 중 어린이를 살리기로 선택하는 비율이, 임산부와 비임산부 중 임산부를 선택하는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유교권과 이슬람권 국가들로 한국, 중국,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등이 포함되며 어린이보다 어르신을 살려야 한다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우더른을 공경하는 문화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세 번째 그룹은 프랑스 식민 지배를 받았던 국가들로 남미 일부가 포함됩니다. 이들은 여성을 남성보다 우선시하는 경향이 두드러졌습니다.
또한 정부 조직이 잘 갖추어진 국가일수록 무단횡단이나 신호위반처럼 규칙을 어긴 사람이 희생되어야 한다라는 응답이 많았으며, 그렇지 않은 국가에서는 해당 경향이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복지가 잘 된 나라, 예를 들어 핀란드와 같은 나라에서는 노숙자와 기업인 중 누구를 구할지에 대해 중립적인 태도를 보인 반면에, 불평등이 심한 나라일수록 노숙자를 희생시켜야 한다라는 응답이 더 많이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이 결과가 절대적인 윤리 기준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AI 시대에 윤리적인 판단 기준을 사회적으로 논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MIT 모럴머신은 인공지능이 마주할 윤리적인 딜레마를 대중적으로 체험하게 하고, 윤리적 기준의 다양성, 그리고 사회적 합의의 어려움, AI 윤리 설계의 한계, 위험성을 전 세계적으로 논의하게 만든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딜레마가 혼재한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은 디지털 시민의 역할과 태도가 요구됩니다. 먼저 윤리적인 책임과 에티켓을 갖추고 행동해야 하며, 디지털 공간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문해력, 미디어 활용 능력, 기술 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AI의 편향성과 한계를 인식하고 이것을 성찰적으로 활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디지털 보안과 안전은 나뿐만 아니라 타인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환경에서 공공적인 책임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책임 의식이 요구되며, 디지털 정보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유연한 소통 능력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AI의 소비자로서 시민은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인식하고, 서비스 제공자는 AI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작동 원리와 AI 내부의 결정 과정을 설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시민은 AI의 리터러시를 갖추어서 AI 서비스를 주체적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사용할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AI 리터러시를 갖춘 주체적인 소비자이자 이 기술이 사회에 미칠 영향을 공공 차원에서 감독할 파트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디지털 시민과 인공지능 윤리라는 우리의 강의 주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배경 지식들, 주요 요소들, 그리고 관련된 딜레마들이 무엇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디지털 시민이 갖추어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 등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차시에는 투명성 원칙과 사례, 그리고 마지막 차시에는 책임성 원칙과 사례를 다룹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 디지털 시민의 관점이 어떻게 관통이 되는지를 함께 확인해 볼 예정입니다. 오늘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